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한 지 3년도 되지 않아 친정엄마 덕분에 이혼을 하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제 친정엄마지만 저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혼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경력 단절이라고 들어보셨죠? 요즘 세상이 많이 변해서 아이를 낳고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워킹맘이라는 단어도 있고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져보니 경력 단절이라는 말이 참 쉽더군요. 저출산 시대라면서 아이를 낳으라고 다양한 복지를 내세우면서도 아이를 가진 여성들에 대한 존중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저 임신, 출산, 그리고 육아 기간 동안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처럼 여겨지죠. 일의 효율이나 성과 측면에서는 그게 맞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결국 상생, 인간은 남녀 모두 상생해야 하잖아요. 어느 하나로 치우치게 되거나 어느 한 성별만 살아남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필요한데 서로의 이해관계가 적당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마음이 불편하네요. 더구나 저도 20대 30까지 경력 단절이라는 건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을 해서도 아이를 낳아도 반드시 일을 놓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그런 일은 시대착오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위기는 사춘기나 초경처럼 여성이라면 꼭 겪어야 하는 일처럼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 젊은 여성분들도 그런 위기를 예측하고 휘둘리지 않기 위해 대비해야 해요. 그럴 필요성을 느꼈답니다. 저는 그 위기에 전폭적으로 휘둘린 사람이니까요. 저는 승무원이었어요. 제가 근무한 항공사는 저가 항공사이긴 했지만 국내 항공사 탑 5위 안에 드는 항공사였어요. 저는 중학생 때부터 승무원이 되고 싶었어요. 맨 처음엔 제가 예쁘장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나 어른들이 승무원을 해보라니까 관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중엔 제가 처음 공항에 가본 게 고등학교 수학여행이었는데요. 그때 승무원들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 그리고 누군가의 여행길을 동행한다는 사실이 마음속 깊숙이 와닿았어요. 그 이후엔 학교에서 공부하는 외국어 시간에 게을리 공부하지 않았고 엄마에게 부탁해 더 심도 있는 외국어 수업을 듣기 위해 학원에 다니기도 했어요. 그리고 승무원을 양성하는 학원을 다니기도 했고 승무원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저는 국내에서 가장 좋은 항공서비스학과가 있는 대학교에 붙어 전공 공부를 했어요. 그저 얼굴이 예뻐서 온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공부하는 저를 유난스럽게 보는 시선도 있었지만 저는 전공 공부도 열심히 해서 졸업을 하기 전에 항공사에 취업했어요. 저가 항공사였지만 이직을 고려하지 않을 정도로 저는 만족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기 전까지 6년을 근무했네요. 송별회 때 아쉽다며 우는 후배들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해요. 고가의 선물을 챙겨준 선배들의 마음도 잊지 못하고요. 승무원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여행에 동행한다는 점에서 큰 보람과 책임을 느끼는 직업인 것 같아요. 저의 행동 하나하나, 서비스 하나하나에 따라 그들의 여행 시작이 혹은 여행의 마무리가 달라지니까요. 물론 승객들의 태도나 언행에 따라 저희 승무원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기도 해요.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랬던 승객들보다 젠틀하고 감사했던 승객들이 더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는 그 동행을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무력하게 만들기도 해요. 고등학생 때부터
승무원이란 직업을 위해 준비한 시간이 고작 6년을 하려고 그랬던 건가 싶기도 하고 말이에요. 참, 인생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할머니가 될 때까지 비행을 할 줄 알았으니까요. 제가 비행을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면 남자를 만날 때 제 들쑥날쑥한 스케줄을 이해해주지 못하면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난 사람이어도 헤어졌어요. 사랑보다는 제 커리어가 먼저였죠. 그래서 자주 헤어졌어요. 남자를 오래 만나지 못했고요. 남자들은 그럴 때 보면 애 같아요. 그리고 의심도 많고요. 승무원이란 직업이 그렇잖아요. 이 나라를 갔다가 저 나라에 갔다가 한 달에 몇 번씩 그런 일정을 소화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매번 여행이라고 표현한다거나 너는 매번 여행을 하는 건데 뭐가 피곤해서 연락을 안 하냐고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연락이 안 되면 다른 남자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승객과 바람 피우거나 외국인과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고 오해하고 의심하기도 했고요. 저는 가뜩이나 비행과 시차 적응 때문에 피곤한데 그런 말을 들으면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헤어지자고 말했죠. 특히나 바람을 피운다느니 그런 말은 제 직업에 대한 모욕이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그런 말을 지인들에게 하자 이직한 승무원 중 한 후배가 좋은 사람이 있는데 소개시켜 줄까요? 묻는 거예요. 저는 처음엔 거절했는데 후배가 계속 묻더라고요. 상대는 다른 항공사 기장이래요. 기장이니 괜찮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뭐 전혀 아닌 말도 아니죠. 그래서 소개팅에 나갔어요. 후배 말대로 기장이니까 비행하면서 있었던 일이나 고충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친해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저와 같이 비행에 있어서 큰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즐겁게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어요. 서로 비행 스케줄이 있어서 한 달에 고작 일주일 정도 만났지만 서로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어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먹지 못했는데 속이 메스꺼리고 비행기 내부의 음식 냄새와 사람들 향수, 취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헛구역질도 나더라고요. 기분이 쎄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테스트기를 해보니 임신이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얼굴은 보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남자친구가 비행이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저는 비행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휴가를 냈고 다음 주가 되었죠. 비행을 하고 와서 한숨 자고 일어난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말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당황하더니 결심을 했는지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 손을 꼭 붙들고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감동했어요. 임신 사실을 말하기 전까지 많은 생각을 하며 걱정했는데 믿음직스럽게 말해주어서 고마웠어요. 저는 남자친구의 다부진 말을 듣고 남자친구에게 버젓이 무슨 계획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자연스럽게요. 그래서 전 마음을 놓았는데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이 없고 빚만 5천만 원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전 남자친구가 입는 옷이나 시계, 구두 같은 것들이 죄다 명품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은연중에 그가 기장으로서 돈을 잘 벌 뿐만 아니라 부자이기까지 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모아놓은 돈도 없고 빚만 5천만 원. 전 대체 이 사람이 무슨 자신감으로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자고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정말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명품들 다 팔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마련해야지. 뭐? 내 전세금?
그거 해봤자 6천만 원도 안 돼. 그 돈으로 뭘 구해? 정말 모아놓은 돈 없는 거야? 내가 뭐 어떻게 할 생각 없으니까 솔직히 말해봐. 뭐? 기장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돈을 모으냐고? 자기야, 나 승무원이야. 나도 기장 월급 대충 안다고. 매달 모을 만큼은 되잖아. 이 상태로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해? 저는 정신이 아득했어요. 게다가 그땐 이미 합법적으로 지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나 있었어요. 그리고 빠르게 다가오는 상견례 날짜. 역시 시간은 저희를 기다려주지 않았죠. 결국 저도 남자친구처럼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전 오래 살았던 전셋집을 빼고 본가로 잠시 들어갔어요. 제 전세금을 결혼 자금으로 써야 했거든요. 그때 저희의 마음가짐은 결혼식이라도 하자였어요. 차근차근 하다 보면 길이 보이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일을 저지른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어요. 저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한가득이었죠. 어떻게 보면 결혼 준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받는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물론 옆에서 남편 될 사람은 별 생각이 없어 보였죠. 상견례는 한우가 코스로 나오는 식당으로 예약했어요. 남편 될 사람이 예약했는데 처음엔 그 가격을 듣고 놀랐어요. 인당 15만 원이 넘는 금액이더라고요. 예전에 연애를 할 때는 남편의 이런 통 큰 모습이 좋아 보였는데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빈수레가 요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대체 얼마나 마이너스를 빚을 만들어야 속이 시원한 건지. 제가 답답한 마음에 이야기를 하자 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안일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면을 어떻게 저는 몰랐던 걸까요? 연애 초반이라 너무 좋은 면만 봤나 봐요. 결국 저는 끝까지 남편의 의지를 꺾지 못했어요. 상견례는 한우가 코스로 나온다는 그 식당에서 진행되었죠. 시댁가족과 저희 가족은 거의 동시에 도착했어요. 서로의 로비에서 인사를 하고 룸으로 들어갔어요. 각자의 자리에 앉아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고 코스로 나오는 음식을 먹으며 소탈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던 중에 시어머니가 저와 제 여동생을 보고 호호 웃었어요. 사돈어른은 딸만 둘이셔서 참 서운하시겠어요. 왜? 결국 딸들은 출가 외인이잖아요. 그게 다 옛말이라고 하긴 하지만 지금도 똑같죠 뭐. 아니다. 우리는 심하면 더 심했죠. 요새는 시댁 왔다가 친정 가지만 우리 땐 친정 가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머 너희들이래. 사돈아가씨 미안해요. 아무튼 지금 딸들은 복이죠. 어쨌든 친정에 가니까. 그래도 저희 집은 제사도 있어서 할 일이 참 많아요. 저희가 큰 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내고 싶어도 일이 많아 친정에 못 보낼지 몰라요. 저희 엄마가 그 말을 듣고 당황했어요. 안 그래도 제가 시집을 간다고 하니까 제가 이른 나이도 아닌데도 제 손을 잡고 울먹이던 엄마였거든요. 그런데 대놓고 저런 말을 들으니까 엄마는 속이 아픈 것 같았어요. 젓가락을 잡는 손이 벌벌 떨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 엄마 마음도 모르시고 육회를 질겅질겅 씹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 식구이니까 하는 말인데 너 어디 가서 임신했다고 말하지 말아라. 요즘 시대가 발랑 까져서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하는 게 누구는 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집은 아니다. 그거 부끄러운 일이야. 여자는 어딜 가서나 몸을 조심을 해야지. 안 그러니? 안 그래요, 사돈어른?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도 임신한 티내지 말고 어디서 물어보거든 신혼여행에서 가졌다고 해. 허니문 베이비. 알지? 그 말에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그렇죠. 사람 일에 순서라는 게 있는데 급한 것도 아닌 애들이 이래버렸으니.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돈어른. 그래도 이제 우리 식구니까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세요. 요즘 애들이 발랑 까져서 세상이 요지경이지만 참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그쵸? 우리 때야말로 결혼을 해야 매짐이 생기는 바로 그런 성스러운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아, 제 말이 길었습니다. 저희 그래도 꽉 막힌 사람들은 아닙니다.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어요. 그리고 제 동생은 시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벙쪄서 이미 젓가락을 내려놓은 상태였어요. 저는 가족들 눈치가 보여서 안절부절 못했어요. 그런데 남편 될 사람은 열심히 한우를 먹고 있더라고요. 정말 얄미워서 식탁 밑으로 다리를 때리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혹시나 어머니 다리를 때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상견례가 끝나면 한마디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말이 안 끝났더라고요. 그리고 스튜어디스라고 했나? 그래서 그런지 얼굴 하나는 반반해서 좋구나. 그런데 결혼하고 애도 있는데 계속 일할 건 아니지? 게다가 스튜어디스면 집에도 잘 붙어있지 않을 건데. 얘, 애엄마가 그럼 못 써? 애엄마는 집에 있어야지. 언제나 집에 있으면서 애들 키워야지. 안 그러니? 그리고 여자가 너무 욕심부리면 안 돼. 요새 여자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고 예민한지 아니? 다 너무 욕심부려서 그런 거야. 여자가 할 일은 따로 있어. 특히 엄마가 되면 더 그렇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뭐 대학은 나왔니? 기장은 당연히 대학 나와야 하는 거 알지? 근데 스튜어디스면 그냥 서비스직이잖아. 그래서 내가 잘 몰라. 대학은 나왔니? 그래, 그럼 내가 하는 말 다 알아들었지? 괜히 육아휴직 쓰겠다고 고집부리지 말고, 어? 솔직히 말하면 그때도 저는 출근을 했어요. 결혼 준비 때문에 비행까지 하진 않았지만 지상직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근속한 직원에 대한 회사의 배려였죠. 저는 일을 하면서 비행을 하는 게 그리웠지만 이렇게 버틸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을 그만두라고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도 별 다른 말을 하지 않는 것 보니 동의하시는 것 같았고요. 그러고 보니 시어머니도 평생 주부로 사셨다고 남편 될 사람에게 들은 것도 같았어요. 저는 정신이 아득했어요. 그래서 별 다른 대답을 하지 못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끼셨어요. 이래서 요즘 애들은 안 된다니까. 요새 애들이 그렇게 싸가지 없고 예의 없는 건 다 엄마가 집에 없어서 그런 거야. 알아? 다 그게 문제인 거라고. 너 설마 너희 애들이 그렇게 싸가지 없고 예의 없게 크길 바라는 건 아니지? 그거 다 부모 욕먹이는 일이고 다 부모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 결국엔 내 말이 다 맞을 거고 다 이해할 거다. 시부모님은 그렇게 말하면서 제 반응을 살폈어요. 남편도 저를 빤히 보고 있었고요. 남편도 시부모님 말도 안 되는 말에 동의했던 걸까요? 그리고 제가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 어색하게 앉아있자 시부모님은 결국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아, 안 되겠다. 나는 너희가 집도 아직 못 구했다기에 오늘 아파트 하나 계약하고 왔는데 그것도 48평짜리 아파트라고. 거기서 애들 키우면서 알콩달콩 살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을 안 들어서야. 너도 참 고집이 센 애구나. 어떻게 할 거야?
빨리 대답 안 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이야기는 남편에게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았어요. 남편은 뭐가 그리 당당한지, 아니, 이 상황이 자랑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될 대로 될 거다라는 말의 뜻이 이런 거였을까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속으로는 울고 싶었지만 겉으론 웃으며 감사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죠. 그만큼 돈이 집이 시급했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나오자 시부모님은 이제서 활짝 웃었어요. 그러면서 가구도 해올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가구도 다 준비되어 있다면서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 일주일 전에 이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 당일 제가 트럭에서 내리자 시부모님도 오신 거예요. 이사가 잘 되어가나 확인하러 오신 줄 알았는데 오후가 되어 짐을 풀 때 시부모님도 이사를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의 짐보다 시부모님 짐이 더 많더군요. 그리고 가구를 할 필요 없다는 건 그 집에서 가구도 다 가져왔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놀라 남편의 얼굴을 봤어요. 남편은 머리를 극적이더니 저에게 속삭였어요. 집을 해주신 게 어디야. 그것도 48평짜리 집을. 거기에 둘이 사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 게다가 난 비행하면 당신 혼자잖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 그렇게 손 많이 안 가. 별 문제 없을 거야. 그렇게 저는 시댁살이를 시작했어요. 48평짜리 집은 방이 4개가 있고 화장실이 2개가 있었어요. 안방은 당연히 시부모님 차지였고 화장실 앞방이 저희 부부방이었어요. 안방과 저희 부부방 사이에 거리가 있긴 있었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는 불쑥 저희 부부방을 들어오셨고 문이 닫혀 있으면 노크를 하시며 문을 열어놓게 하셨어요. 닫으면 답답하시잖아 뭘 하나. 그리고 모두가 예상하셨겠지만 저희 부부, 아니 저에겐 자유란 없었어요. 제가 일을 하느라 집에 오래 있지 않았다면 견딜만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시댁의 압박으로 일을 그만뒀잖아요. 그래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시부모님과 부딪히는 일이 자주 발생했어요. 제가 이제껏 비행을 해서 자는 시간이 들쭉날쭉했잖아요. 그런 뒤에 일을 그만두고서 마음이 헛헛해서 그런지 잠을 많이 잤어요. 사람이 공허하고 우울해지면 다들 그렇잖아요. 게다가 저는 일을 제 마음대로 그만두질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비행을 가는 날, 그게 새벽이든 늦은 밤이든 일어나서 챙겨주질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불쑥 저를 깨우시더니 저를 마구 혼내시는 거예요. 너는 남편이 일을 나가는데 식사를 챙겨주지도 않고 배웅도 안 하고 그게 돈 벌어오는 사람에 대한 예의니? 나는 너처럼 게으른 애는 처음 봤다. 도대체 일은 어떻게 한 거니? 사람이 최소한의 대우는 해야지. 비행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인지 아는 애가 어서 일어나지 못해. 당장 목욕물부터 받아. 네 남편 비행 전에는 꼭 반신욕하는 건 모르니? 그것도 모르는 애가 어떻게 내조를 한다고. 빨리 일어나지 못해. 어서 목욕물 받고 그 다음엔 새벽이니까 누룽지 끓여. 아니 이게 돈을 날로 먹으려고 그래.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 비행이 일어나지 못할 때마다 저런 말을 하시며 저를 혼냈죠. 저는 억울했어요. 제가 그만두고 싶어서 일을 그만뒀나요? 아니잖아요. 저한테도 마음을 다독일 시간은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런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어요. 제가 그러는 순간 싸움만 더 되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부탁해서 저를 깨워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미안해하면서도 저를 깨웠고 저는 겨우 뜬 눈으로 남편의 목욕물을 받고 끼니를 준비했죠.
남편의 짐을 다시 체크하는 것도 잊지 않았고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남편의 구두도 닦아놓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이든 늦은 밤이든 오후든 언제든 그 루틴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군인이신 시아버지를 위해 새벽 5시만 되면 국이 포함된 식사를 준비해야 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철두철미하게 6시엔 집에 들어오셔서 그 시간에 맞춰 저녁도 준비해야 했죠. 그리고 음식을 하면 준비하는 것뿐 아니라 뒷정리도 해야 했고 집안 청소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조리 제가 해야 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운전을 못하셔서 남편의 정복과 시아버지 군복을 세탁소에 맡기는 일도 제가 해야 했어요. 사실 세탁기에 돌려도 되는데 시어머니의 고집이었어요. 심지어 세탁소도 이전 동네 단골이었던 곳을 고집하셔서 굳이 먼 곳까지 가야 했죠. 마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전 동네에 자주 갔던 마트를 고집하셔서 거기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가야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원두를 갈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그 원두도 이전 동네에 있는 카페에서 공수해 오셨죠. 그래서 언제는 농담 삼아 왜 여기까지 이사를 오셨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커피를 우아하게 마시며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연애를 했다고 하지만 내가 널 본 건 상견례 때가 처음이잖니? 내가 널 어떻게 믿고 우리 아들을 맡겨. 그러니까 결혼을 할 생각이 있었으면 찾아뵙고 했어야지. 그리고 내가 예상한 대로 내가 없으면 우리 아들 힘든 비행하는데도 대우도 못 받고 살았을 것 아니야. 내가 그것도 몰랐을 걸 생각하면 눈앞이 아른거리고 소름이 돋아. 내가 상견지명이 있었던 거지. 이사 와서 내 행동 반경이 넓어진 건 어쩔 수 없지만 네가 운전을 하니까. 뭐 여긴 깨끗하기만 하지 통 있는 게 없어. 저는 농담 삼아 한 말인데 시어머니의 가시돋친 말을 들어서 당황하기도 했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 그러고 싶어서 일을 그만둔 게 아닌데 누구도 제 마음은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힘든 비행을 하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결국엔 내조를 하겠다고 일을 그만둔 건 제가 맞으니까 그리고 그 내조를 제대로 한 적도 없으니 반성하고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 편을 드는 것이 지나칠 때도 있었어요. 제가 남편과 연애를 했을 시절에 남편의 씀씀이를 보고 다른 기장들처럼 돈을 잘 벌고 부자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남편의 씀씀이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으면 돈이 더 들 테니까 돈을 아끼고 모아야 하는데 남편은 자꾸 총각대처럼 명품을 사려고 했어요. 그러니 저희 남편이 철두철미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명품을 사면 영수증을 걸리거나 태그를 걸리거나 남편이 명품 종이 상자를 모으는 걸 좋아해서 그걸 걸리거나 그랬죠. 그럴 때 저는 방문을 닫고 남편을 혼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돈이 더 들 텐데 어쩌려고 자꾸 명품을 사냐. 그러니까 남편은 비행 후 밖을 돌아다닐 때 이런 걸 입어주지 않으면 기장 취급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도 있는 사람이 기장 취급을 받네 아니네 따지면 뭐하냐고. 지금 당장 애들 옷이나 물품 살 돈도 없는데 그건 신경 안 쓰냐고 따졌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어요. 너희 지금 싸우니? 아니면 내 아들을 혼내는 거니? 뭐 가지고 그러는 건데? 아, 지금 네가 들고 있는 거 그거 샀다고 그러는 거야? 뭐, 애기 용품 살 돈도 없는데 명품이나 사서 그렇다고? 고작 그거 가지고 우리 아들 혼내는 거니?
돈 한 푼도 안 벌어놓은 네가 우리 아들을 혼내? 아니, 남자가 돈을 벌어오는데 자기를 위해 좀 쓸 수도 있지. 그리고 우리 아들 말이 틀려? 기장식이나 되어서 그 정도는 입어줘야지. 뭐 하나면 충분해? 시어머니는 제 옷장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제 옷을 하나씩 저에게 던졌죠. 그렇게 돈이 없으면 네 옷이나 처분해. 네 옷은 이렇게 많은데 내 새끼 옷 사는 거 가지고, 그것도 내 새끼 돈으로 사는 거 가지고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그래서 제가 그 옷들 다 보세고 명품이 있어도 몇 개 되지도 않으며 오래전에 산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피식 웃으며 팔짱을 끼고 저를 보셨어요. 그걸 자랑이라고 하니? 너는 스튜어디스라는 애가, 항공사의 간판이라는 애가 명품 안 사고 뭐 했어? 너 같은 애들 때문에 항공사 이미지가 떨어지는 거야. 특히나 스튜어디스는 항공사의 얼굴 아니니? 그리고 명품 사는 것도 재테크다. 모자란 것.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옷 하나를 더 꺼내 제 얼굴에 던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배가 울컥하더니 다리 사이에 피가 흘렀어요. 저는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죠. 남편도 놀라 제게 다가왔어요. 저희는 그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급히 달려갔지만 유산을 했어요. 수술을 예약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시어머니가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상황을 설명하자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이마를 탁 치시고요. 슬프시겠죠. 딸이었고 혼전 임신이었지만 손녀가 태어난다는 소식에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에 다가가 손을 잡으려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손을 탁 치시더니 저를 노려보셨어요. 어떻게 이런 게 들어와서? 너는 애엄마가 되어서 몸 관리도 제대로 못하니? 한 번 유산되면 두 번은 쉬운 거 몰라? 이 일을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이번에 태어난 애가 우리 집안에 복을 가져온다고 했단 말이야. 우리 장씨 집안 소녀 돌려내. 돌려내라고.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폭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징그러우니 울지 말라느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느니 난리도 아니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안방으로 모시고 저는 방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우니 남편은 그저 불을 끄고 방을 나가더라고요. 정말 결혼을 하고 가장 외로운 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겨우 몸을 회복하고 시댁에서 행하던 루틴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못난 말을 하던 시어머니도 그때까진 시간을 기다려주더라고요. 남편이 혼자 비행을 준비해도 시어머니 혼자 식사 준비를 해도 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마 남편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회복할 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보약을 지어주셨어요. 다친 몸을 회복하는데 좋다는 보약이었어요. 효능이 너무 미심쩍어서 먹고 싶지 않았는데 먹지 않으면 방에서 나가시지 않으니 저는 꾸역꾸역 보약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많이 괜찮아졌어요. 남편과도 이야기해서 다시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하기도 했고요. 남편 비행이 많아져서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었지만 해보는 데까지 노력을 해야죠. 저는 왠지 그래야 제 위치를, 제 권리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보약을 지어주시고 아무리 제가 루틴을 이행할 수 있어도 분위기가 미묘하게 저를 패배자로 만들었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갖는 건 좋지 않지만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좀 늦게 알아서 성별도 함께 알았어요.
아들이었죠. 시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좋아라 하셨어요. 역시 딸보단 아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동네방네 자랑하시며 좋아하셨죠.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뒤였을까요? 시어머니가 울고 계신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를 부르자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안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다른 보약을 들고 오셨어요. 아이에게 좋은 약이라며 제가 마실 때까지 앞에서 기다리더라고요. 그런데 표정이 미묘했어요. 슬픈 얼굴이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보약을 한 재 다 먹어갈 때쯤 저는 또 유산을 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달리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또 벌어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병원에서 대성통곡을 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불임 판정을 받았거든요. 자궁 내벽이 많이 약해져서 착상이 어려울 거란 진단을 받았어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가족들께 시댁에 어떻게 전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에게 조용히 말해 시댁에 전하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가 어떤 말을 할지 두려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방에 들어오시더니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얼마나 몸이 약하면 고작 몇 번 유산했다고 불임 판정을 받니? 너는 엄마가 되기는 글렀다. 우리 장씨가문 대를 끊으려고 들어왔나 보다. 내가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지만 내가 알 수 있어. 어디 동네 쪽팔려서 데리고는 다니겠니? 정말 머저리 같아선. 그리고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혼이 빠질 듯 울자 남편이 시어머니를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그날도 들어오지 않았죠. 저는 혼자 울다가 침대에 아무렇게나 누워 잠을 잤어요. 그리고 몇 달 뒤 해외에서 피아노를 공부하는 시누이가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그때까지 시누이를 본 적이 없었어요.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도 시누이는 공부 중이어서 한국에 오지 못했거든요. 그 모습이 좀 의아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들어보니 어려서부터 천재적으로 피아노를 잘 쳐서 피아노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고 해요. 하루에도 수십 시간 피아노를 치고 그러고도 지치지 않을 만큼 피아노를 좋아한다고요. 그런 시누이가 박사과정을 채 다 졸업하지도 못하고 한국에 오는 이유는 잠시 쉬면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래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 집에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우해야 할 사람이 한 사람 더 늘어서 속이 답답했어요. 그리고 제 예상이 빗나가지 않게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시누이를 공항까지 마중 나가야 했죠. 공항에서 처음 본 시누이는 큰 키에 길쭉한 다리, 시원시원한 이목구비를 가진 멋진 여성이었어요. 나이가 저보다는 어리지만 비슷한 또래라고 들었는데 저는 시누이의 모습을 보며 저도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다면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 잠시 생각하기도 했어요. 저는 간단히 시누이와 인사하고 장황하게 시어머니의 자랑을 들었어요. 우리 딸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니? 4살부터 피아노를 쳤어. 피아노가 그때 그렇게 비쌌는데 사달라고 얼마나 떼를 쓰는지. 그래서 결국 눈 딱 감고 사줬는데 이게 계속 치는 거야. 모차르트며 쇼팽이며 얼마나 대단해. 고등학교며 대학교며 수석으로 들어가서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음대에 들어가 박사까지 땄으니. 아니, 이제 딸 거지. 내 딸은 분명히 할 거야. 그렇지 딸? 그만큼 대단한 애니까 네가 아무리 나이가 좀 많다고 유세 떨 생각 말아라. 우리 집 기둥이 되래라고 얘가. 집까지 가는 2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저런 말을 들으니 귀에서 피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에겐 루틴이 몇 가지 더 생겼어요.
신우이 밥까지 차리라는데 아침엔 사과와 샐러리, 점심엔 현미밥, 저녁엔 샐러드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준비하는데 좀 더 귀찮아졌죠. 그리고 신우이는 저희 옆방을 써서 화장실을 같이 썼는데 화장실을 얼마나 더럽게 쓰는지 여기저기 머리카락이 있고 변기에는 분유가 묻어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신우이가 들어갔다 나오면 그때그때 화장실 청소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피아노를 시도 때도 없이 치니까 밑에나 위층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일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보고 나가보라고 했죠. 그리고 신우이가 봉사활동을 가는 보육원까지 제가 데려다 줘야 했고요. 마음에 서지도 않는 봉사활동을 도와주기도 해야 했죠. 그뿐만 아니라 신우이가 길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쇼핑도 함께 해야 했고 들러리처럼 쇼핑백을 들어주기도 해야 했어요. 정말 신우이는 저를 들러리처럼 대했어요. 저한테 하는 말은 이거 여기 저기 이런 말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휴대폰만 봤죠. 물론 그게 저한테만 그러는 건 아니었어요. 자기가 원해서 하는 봉사활동도 그런 식으로 했죠. 솔직히 신우이의 행동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연습을 하러 온 사람 같았어요. 내내 어린이 악보를 보며 피아노를 쳤으니까요. 아니면 심드렁한 표정으로 손톱을 쳐다봤죠. 보육원에 있는 애들에겐 관심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심지어 애들이 오면 인상을 쓰며 저쪽으로 피했죠. 애들이 그걸 알고 무안해할 정도였어요. 그러니 저는 신우이가 귀국한 이유가 그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되었죠. 새벽에 잠에서 깼는데 신우이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는 진짜 싫어. 하기 싫다고. 더러운 곳에서 더러운 애들이랑 있기 싫어. 언제까지 해야 해? 언제까지 가야 하냐고. 거기 피아노도 얼마나 더러운지 알아? 신우이의 목소리였어요. 신우이는 날카롭게 짜증을 내며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방에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신우이의 어깨를 토닥거리며 신우이를 다독였어요. 그래도 다 너를 위해서야. 엄마가 말했지? 용한 금화사녀님이 꼭 해야 한다고 그랬다고. 지금이 내 재능을 밖으로 뿜어내야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고. 박사학 있다고 우리 딸 훨훨 날아야지. 그러려면 꾹 참아야지. 저는 그때 시어머니가 용한 무당을 믿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건 남편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당황했죠. 저는 사실 무당을 믿지 않거든요. 그냥 기분 좋은 소리를 들으러 가는 데라고 그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꽤나 맹신하는 것 같았어요. 그 선녀님 엄청 용한 분이야. 그때 엄마가 그랬지? 네 새언니 처다 임신한 것도 유산할 것도 맞추시고 그 다음 아이가 아들인 것도 맞추시고 그랬다고. 근데 그 애가 오이디푸스라는 거야. 왜? 아버지 죽이는 아들 있잖아. 그래서 낳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애도 유산이 되어서 다행이지. 선녀님이 주신 보약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무리 손자여도 우리 아들이 먼저지. 안 그래? 그러니 그렇게 용한 선녀님이니까 이번 한 번만 꼭 참아. 앞으로 너한테 꽃길만 있을 거래. 이번만 참으면. 그러니까 저는 너무 놀랐어요. 트루먼 쇼의 주인공이 된 느낌이었죠. 왜 자기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기는 만들어진 인생 속의 퍼즐이었다는 영화 말이에요. 그리고 오이디푸스라뇨. 제 아들이 제 남편을 죽일 운명이라뇨. 대체 21세기에 그걸 믿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고 그런 허황된 말을 믿는 시어머니도 믿겨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확인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서 부엌으로 가서 어머니가 주신 보약을 찾았어요. 그리고 보약 하나와 그 설명서를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갔죠. 그때도 시어머니는 금화선녀에 대한 맹신을 시누이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샜죠. 그렇게 아침이 되었어요. 저는 볼 일이 있다며 혼자 한의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한의원에서 약에 대해 물으니 임산부는 먹으면 안 되는 작약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임산부가 작약을 먹으면 아이한테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더군요. 저는 제가 유산한 이유를 알게 되었고 충격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생명이 무슨 어른들 장난감인가요?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따지려고 시댁으로 갔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시누이도 옆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고요. 너 어디 갔었어? 지금 백화점에서 오는 거 아니지? 이거 봐. 내가 분명히 말했지? 오늘 백화점 원품숍 줄 서는 날인 거. 어제 저녁에 밥 먹으면서도 이야기했는데 그걸 잊었어? 거기에 우리 다혜에 사고 싶은 백 있다고 말했잖아. 지금 벌써 다 매진이라는데 어떻게 할 거야? 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리고 거기 갔다가 바로 보육원 가야 하니까 오늘 준비하랬지? 난 또 아침에 서둘러 나가길래 백화점 간 줄 알았는데. 너는 집에서 노는 애가 정신이 그렇게 빠져서 어떻게 해?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하려는데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수신자가 친정엄마의 친구였어요. 저는 뒤를 돌아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헛웃음을 치는 게 들렸죠. 전화를 받고 저는 현관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친정엄마가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자궁에 근종이 있는데 아직 수술 전이거든요. 경과를 보고 수술을 하자는 진단 때문에 하혈을 하는 걸 버티고 있었는데 결국 엄마가 쓰러지셨나 봐요. 저는 전화를 끊고 가봐야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시누이가 하! 하고 웃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시누이 눈치를 보더니 현관문을 열려는 제 뒷목을 잡았어요. 너 어딜 가? 넌 이제 출가 외인이야? 출가 외인이 무슨 뜻인지 알지? 여자는 결혼하면 시댁이랑만 가족인 거야. 그러니까 친정은 남이라고 남. 그러니 남의 일에 신경 꺼. 알겠어? 빨리 다혜랑 백화점이나 가. 가서 사과의 의미로 네가 백 사고. 그래요. 지금 늦었으니까 빨리 가야 돼요. 백화점 들렀다가 고아원 가려면 벌써 저녁 시간이겠다. 나 끼니 제때 먹는 거 알죠? 빨리 앞장서요. 결국 저는 여동생에게 전화를 했고 여동생이 병원으로 가기로 하면서 시누이의 쇼핑 시중을 들고 보육원 봉사도 함께 다녀왔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 저녁 식사를 챙겨주고 엄마 병원에 갔네요. 그리고 엄마 앞에서 처음으로 울고불고 하면서 이제껏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믿을 수 없는 일들도요. 그러자 엄마는 화가 나서 저를 집에 보내지 않더라고요. 미혼이고 직장이 있는 여동생은 집으로 보내고 제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에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시댁에 가질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어요. 제가 보조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위로 무거운 가방이 날아왔어요. 눈을 뜨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어디에 갔나 했더니 결국 여기에 와 있었어? 내가 말했지?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고. 내 아들이 착해서 네 짐 좀 챙겨가라고 해서 왔는데 아니 이렇게 했을 거면 집에 들어야지. 왜 뻐기고 있어? 그 말을 듣고 저희 엄마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를 쳐다보고 대충 인사를 하더라고요. 시누이는 인사조차 안 했고요. 사돈어른, 결혼도 했는데 왜 저희 며느리를 여기로 부르십니까?
이제 그 집 딸 아니잖아요. 저희 며느리지. 더구나 집안에 할 일도 많은 애를. 이렇게 부르고 싶으시면 시집은 보내지 말았어야죠. 서돈 아가씨는 뭐 한대요? 결국 친정엄마가 불쑥 일어났어요. 일어나면서 엄마 팔에 꽂힌 링거가 빠져 팔에서 피가 흘렀죠. 그런데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엄살도 많은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는 거예요. 뭐? 이제 우리 집 딸이 아니라 너희 며느리라고? 내가 돈 주고 내 딸 팔았으면 억울하지도 않아. 뭐 준 것도 없는 양반들이 내 딸 부려먹는 것도 모자라. 뭐? 우리 금쪽 같은 손주를? 그거 세상에 알려지면 당신들 어떻게 될 것 같아? 내가 아주 당신 남편 사직하게 만들어줘? 그 얼굴 사회에 못 들게 만들어줘? 가뜩이나 체면 챙기는 군대에서 살인자 남편으로 만들어봐? 태아도 생명이야. 그리고 어떻게 뭘 먹였길래 애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놔?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리고 그 선녀님 나도 잘 아는데 그 양반 제정신 아니야. 내 얼굴 보고 아들 둘 있다고 부모 덕 못 보고 사는 팔자라고 하던데 미안하지만 난 금쪽 같은 딸만 둘이고 평생 부모 덕 보면서 살았어. 내가 대학까지 다닌 거 말 안 했나? 부모가 대학까지 보내줬으면 난 부모 덕 볼 거 다 보고 산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마트에서 일하는 거 그건 내 팔자고. 그래도 나 동네에선 꽤 대단한 시인이야. 내가 문단에 있다는 것도 당신들 모르지? 시어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맞아요. 친정엄마 말은 모두 사실이에요. 제가 울면서 시댁 사정을 말하자 친정엄마는 그 선녀를 안다면서 엉터리 말만 믿고 저를 이렇게 만들었냐면서 화를 내셨거든요. 아, 그러고 보니 딱 하나 그 선녀가 맞는 말을 했네. 우리 딸이 결혼을 잘못했다고 하더라고. 우리 딸 인생망 질인간들만 있다고. 그거 하나는 맞췄네. 내가 오늘부로 당장 이혼 소송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썩 꺼져요 당장.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을 했고 승소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유산시킨 사건이 한약이란 증거도 있어서 결정적인 한 방이 되었고 시댁살이로 인한 저의 스트레스 지수를 법원에서 인정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시댁 동네에 소문을 내고 매일 시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시아버지는 당신의 예상보다 일찍 퇴직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이혼이 꽤나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는지 한동안 비행을 할 수 없어 쉬고 있다고 하고요. 어쩌면 비행을 그만두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시누이는 시어머니를 버리고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어쨌든 시누이도 그 선녀라는 사람이 허황된 인물인 걸 알았으니까요. 아니, 시누이는 애초에 알았을 거예요. 저보다 똑똑한 사람인데요. 그저 어머니의 말이니 받아줬을 뿐이지만 이제 명백히 근거가 없어졌으니 돌아간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선녀를 만나는 것 같더군요. 저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여전히 맹신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선녀가 그런 말을 했다네요. 며느리를 잡았어야 한다고. 그 집 아들한텐 제가 있어야 한다고. 둘이 그렇게 궁합이 잘 맞는데 내쫓으면 어떡하냐며 마구 혼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종종 전화가 와요. 물론 저는 받지 않지만요. 그리고 저는 승무원 교육을 하는 학원에 강사로 취업했어요. 아주 어린 열정이 가득한 친구들과 수업을 하니 저도 모르게 젊어지는 기분이 들어요. 게다가 저번 달에 오랜만에 월급을 받으니 기분이 좋더군요. 집에 치킨을 쌌어요. 여기까지가 출가 외인이 되었다가 부메랑처럼 돌아온 저의 이야기였어요. 결혼 자체를 후회하진 않지만 다시는 저희 친정을 버리라고 하는, 저를 버리라고 하는 분들과 가족이 되지 않으리라 다짐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도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